안녕하세요. 영상음악 실습 2주차 수업입니다. 오늘부터는 영화음악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몇 주에 걸쳐서 한 2개씩 묶어서 총 7가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이 7가지가 정말 개별적으로 기능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고 이거 1번의 기능, 이 음악을 듣고 저거 3번의 기능, 이게 목적이 아니라 영화 속에서 영화 음악이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작동하고 있는가, 그 문맥을 이해하는 데 집중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론 코플란드의 정의를 보면 영화 음악 작곡가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영화의 드라마적, 정서적 가치를 음악을 통해 강화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이 얘기가 의미하는 건 영화 음악은 항상 영상이 보여주고 싶은 정보를 따라가야 된다. 그거를 보조해주고 혹은 더 강조해주는 역할을 할 뿐이지 절대 그것과 동떨어져서 역할을 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이 가능한 겁니다. 첫 번째 기능은 시공간적 배경을 확인시키는 기능이에요. 국가, 시대, 공간의 분위기, 이러한 영상 속 정보들을 음악은 민속악기, 전통음계나 선법 혹은 악기의 특수한 음색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예제를 하나 보면 브레이브하트예요. 1995년작입니다. 멜 깁슨 주연이고요. 제임스 카메론 감독, 그 다음에 아마 영화음악을 제임스 호너가 했을 거예요. 브레이브하트는 13세기 후반에 스코틀랜드 전사인 윌리엄 월레스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부인을 잃고 영국과 투쟁하는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중세시대 스코틀랜드, 그 다음에 식민 지배하여 투쟁, 이런 기본적인 정보가 영상을 통해서 묘사되겠죠. 중세시대의 의복이라던가 집이라던가 거주 환경이라던가 여러 가지가 영상으로 묘사가 될 거고, 그 영상의 정보를 서포팅 해주기 위해서 음악은 당연히 스코틀랜드 전통악기인 백파이프를 사용하겠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 대한 정보가 사전에 전혀 없다. 내가 중세시대가 어떠한 모습인지도 모르고 스코틀랜드의 의복이 어떤지도 모르며 백파이프란 전통악기는 들어본 적도 없다라고 하면 아무리 영상이 보여주고 음악이 보조해주는 그 정보를 이해할 수 없겠죠. 그래서 1번 기능을 충분하게 느끼시려면 사전에 있는 나한테 있는 정보들이 중요해요. 그 정보가 있어야지만 이 강화시키는 작용을 잘 느낄 수 있습니다. 1번 기능의 메인 예제는 덩케르크를 가져와 봤습니다. 2017년작이고요. 크리스퍼 놀란 감독 작품이에요. 한스 짐머가 음악을 했습니다. 일단 덩케르크는 2차 세계대전에 덩케르크에서 영국으로 도망치는 후퇴작전을 영화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벨기에고 이렇게 프랑스가 오각형 모양으로 있으면 여기가 덩케르크입니다. 그래서 독일군한테 쫓긴 연합군이 이쪽으로 모여서 이렇게 후퇴를 하게 된다. 그런데 이들을 다 헤엄쳐서 갈 수 없으니까 영국에서 배들이 출발해서 민간 어선이라던가 모든 배들이 총출동해서 얘네들의 탈출을 돕는다라는 내용이에요. 그게 덩케르크입니다. 그래서 크리스퍼 놀란 감독은 이 영화를 찍기 위해서 뭔가 이제 컨셉을 잡을 때 한 2가지의 큰 맥락을 잡았던 것 같아요. 인터뷰에서 얘기했던 거 보면 더 보여주기보단 덜 보여주는 방식으로 처리하겠다. 그래서 영화에서는 우리가 전쟁 영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엄청난 전투신이라던가 이런 폭파신은 거의 등장하지 않고 심지어 독일군의 모습도 이렇게 많이 등장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영화 음악도 덩케르크 본 다음에 무슨 영화 음악이 귀에 남니? 라고 하면 삥 이렇게 1시간 동안 끌어대는 음이 기억에 남아. 그래서 셰퍼드 톤이라는 특수한 음색을 사용해서 멜로디나 선율로 이제 대비되는 음악이 아니라 사운드로 표출되는 음악을 한스 짐머가 사용합니다. 그것도 역시 보여주기보단 조금 빼는 쪽으로 선택을 했겠죠. 또 한 가지는 인셉션부터 시작된 시간 장난을 좀 쳐요. 그래서 인셉션도 꿈이라는 단계 속에 들어가서 다른 시간이 흐르고, 덩케르크 같은 경우도 하늘에서 공중전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영화 내내 1시간이 흐르고, 바다에서 항해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영화 내내 하루가 흐르는 거고, 부둣가에 모여있는 사람들한테는 영화 내내 일주일이 흐르는, 그래서 나중에 이 시점들이 이렇게 마지막 끝에서 만나면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되는 시간적 배경을 하고 있고, 인터스텔라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최근 작인 테넷도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시간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차 세계대전이라는 배경과 이 시간의 장난이라는 어떤 트릭, 이런 것들이 음악을 통해서 어떻게
보여지는지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제가 안 잘리는 것들을 골라왔는데 잘릴 수도 있어요. 잘리면 갑자기 제가 예제 보겠습니다 라고 딱 끊길 거예요. 그러면 이 링크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면 됩니다. What do you see? Home. 자, 어떤 장면이냐면요. 영화의 거의 이제 마지막 끝 부분이에요. 이 사람이 만원경으로 저쪽 바닷가를 봅니다. 그러니까 얘가 What do you see? 뭐가 보이는가?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하죠? Home.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음악이 나올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무슨 멜로디가 들렸나요? 무슨 곡인지 아시겠어요? 아시겠나요? 자, 일단 What do you see? 뭐가 보이십니까? Home이라고 했을 때 이들한테 Home은 영국이죠. 그래서 지금 들리는 음악은 엘가의 이니그마 베리에이션 1899년작 중에 넘버 9 님로드라고 하는데 니무롯이라는 이제 노아의 후손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어요. 9번 베리에이션입니다. 이 9번 베리에이션 속도가 원래는 이거보다 훨씬 빨라요.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멜로디인데 지금 이 곡은 둥둥둥둥둥둥둥 하면서 엄청 숨 넘어가겠죠. 왜 이렇게 길게 표현했을까요? 그렇죠. 영화 시간 내내 서로 다른 길이의 시간이 흐르고 있었고 가장 긴 시간에 항구의 어떤 시간의 흐름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들여서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운드를 듣는 순간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아하, 이쯤에서 영국의 느낌이 이제 물씬 풍기게 되는 거죠. 영국을 대표하는 작곡가 엘가의 가장 유명한 이니그마 베리에이션 자체도 유명하지만 그 중에 9번이 제일 유명해요. 이거 이니그마 베리에이션 9번 좋다고 전곡 들었다가는 살짝 후회합니다. 9번이 제일 좋아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국가, 시대, 공간의 분위기를 음악이 대변해 준다라는 거. 이 영화를 보고 있는 사람은 홈이라는 단어에서 저쪽 도보협을 건너오는 민간 어선들이 올 거라는 걸 사전적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덩케르크 철수작전이 뭔지 아는 사람이라면. 그런데 거기에 영국 작곡가의
가장 유명한 선율이 이렇게 연출자의 의도를 가지고 등장하면서 그 영상이 확 부스트가 되죠. 이게 영화 음악이 기능하는 첫 번째 시공간적 배경을 확인시키는 기능입니다. 두 번째 기능은 인물의 내부 심리, 상황에 숨겨진 의미를 창출하는 복선 기능이에요. 그래서 음악이 아직 영상이 미처 보여주지 않았던 정보를 관객들한테 미리 이렇게 힌트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골라온 예제는 아바타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영화 안에 2번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이 집약돼 있겠죠. 그리고 걔네들의 경계선은 이렇게 두 부자르듯 나눌 수 없어요. 그래서 아바타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여기에 관련된 얘기들을 할 수 있지만 아바타에서 가장 좋은 건 2번의 기능이고 2번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바타라는 영화는 역시 또 스토리를 알아야겠죠. 아바타는 단순히 인간과 외계의 종족이 싸우는 영화가 아니라 그 안에 이제 이양 대립 구조라는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보는 영화들은 항상 물이 있으면 불이 있고 빨간색이 있으면 파란색이 있습니다. 두 개의 대립 구조 안에서 움직여요. 아바타는 미국인이라는 이제 지구 문명이 하나의 팀을 먹고 나비족이라는 판도라의 자연 친화적인 애들이 하나의 팀을 먹고 이 두 팀이 대립을 이룹니다. 그러면서 만들어내는 갈등과 전투, 그거의 해결이 영화의 스토리예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지구의 문명이 표현된 부분은 보통 오케스트라의 음색이 등장을 하고 나비족과 판도라의 어떤 자연 이런 것들이 묘사된 부분에서는 제임스 호너 작품입니다. 이것도 역시 제임스 카메론과 제임스 호너예요. 제임스 카메론 감독과 호너의 영화가 굵직하게 세 개가 있는데 브레이브허트랑 타이타닉과 아바타입니다. 굉장하죠, 영화 커리어. 네. 그래서 호너가 있는데 제임스 호너의 인터뷰를 보면 나비족의 모습을 묘사하기 위해서 아프리칸 전통의 악기들의 음색과 그 리듬에서 많이 차용해 와서 음악을 작업했다라고 하고 굵직한 장면, 나비족과 미국인의 어떤 만남, 여기서 이제 제이크라는 매개체가 있죠. 주인공. 이 주인공이 선택을 받는 장면이라든가 중요한 전환점들에선 항상 팸플룻의 사운드가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팸플룻은 가장 옥괴된 고대 악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비파와 퉁소로 찬양하리로다 뭐 이런 얘기 나올 때 퉁소가 이 팸플룻입니다. 가장 초창기 관악기 모델의 하나예요. 그러면 역시 이 팸플룻이 의미하는 것도 국가, 시대, 공간의 분위기, 시공간적 배경을 확인시켜주는 기능이겠죠. 이런 요소들을 발견하실 수 있어요. 단순히 음침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팸플릿이 사용된다라는 접근보다는 이런 시공간적 개념의 이분법적 요소를 명확하게 나눠주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분석하시면 됩니다. 자, 아바타를 잠시 오프닝 시퀀스를 들려드릴게요. 얘는 여러 번 잘린 적이 있어서 조금 불안한데 들려드리겠습니다. 들리셨나요? 따라라란 이런 사운드 들리시나요? 이게 아바타의 오프닝 시퀀스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직 판도라에 도착하기 전에 지구에서 출발해서 판도라 행성으로 가는 과정 중에 제이크가 깨어나고 와 이제 판도라구나, 앞부분에 판도라가 보인다, 뭐 이제 이런 나레이션 장면입니다. 아직은 영화의 어떠한 이제 본격적인 스토리도 시작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잠시 들어보시면 트럼펫 멜로디, 오케스트라 스트링 파트가 사운드가 줄어들면서 트럼펫 멜로디 빠바바밤. 이런 비슷한 사운드가 들리죠. 자, 이 모티브는 제임스 호너가 영화에서 사용하고 있는 덴저 팀 혹은 텐션 팀, 대립 팀 이런 식으로 불러요. 그러니까 긴장의 모티브입니다. 라흐마니노프 심포니 1번 1악장의 첫 마디에서 가져온 거예요. 제임스 호너가 이 곡을 듣고 이 부분을 심각하게 영향을 받아서 이 부분을 차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멜로디는 따라라란 이라는 이 멜로디는 제임스 호너가 음악을 맡은 영화의 곳곳에 등장해요.
퍼펙트 스톰 2000년작, 에너미 앳 더 게이트 2001년, 윈드 토커 2002년, 트로이 2004년. 제가 원래는 이 세 개만 골랐다가, 왜냐면 이 세 개가 가장 기억에 잘 남아서 골랐는데 우연스럽게도 너무 전쟁 영화만 고른 것 같아서 자연과의 대사투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 빠바바밤 이라는 선율이 등장했다라는 의미가 어떤 걸까요? 이 영화 퍼펙트 스톰, 인간이 자연, 바다로 나갑니다. 자연의 거대한 파도에 부딪혀서 결국 인간은 모두 다 죽어요. 2차 세계대전입니다. 독일군과 얘가 독일군이고 얘가 이제 연합군입니다. 둘이 스나이퍼예요. 스나이퍼끼리 싸우다가 결국은 한 명이 승리합니다. 윈드토커 역시 전쟁 중이에요. 아마 얘도 2차 세계대전입니다. 2차 세계대전 동안 나바오족인가? 라는 이제 인디안 언어가 가장 해석하기 힘들어서 그 언어를 암호로 쓰는데 그 암호병과 니콜라스 케이지 간의 어떤 이제 뭐 우정? 뭐 이런 걸 그린, 우정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요? 아무튼 그런 동맹을 그린 영화입니다. 트로이는 설명 안 해도 다 아시겠죠. 브래드 피트, 아킬레우스가 트로이에 가서 전쟁을 치르고 결국은 이제 트로이 목마를 들여보내고 트로이를 함락시키고 결국은 아킬레스도 아킬레스 건에 화살을 맞아서 죽는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영화 내용들이 다 어떠하죠? 긴장이 있고 대립이 있고 전투가 있죠. 그래서 이 빔을 듣는 순간 청자가 느끼는 건 앞으로 엄청난 긴장이 형성되겠구나, 엄청난 대립이 나타나겠구나 라는 걸 인지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제임스 호너가 어떠한 방법으로 이 모티브를 사용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아바타를 봤을 때 빠바바밤, 와 이거 그냥 SF 판타지물이 아니라 조만간 이양 대립 구조에 의해서 엄청난 긴장이 형성될 거고 그런 걸 통해서 어떠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겠구나. 이게 이제 스토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이제 구조예요. 그러면 이 영화들이 이 띠임 하나 사용했다고 모두가 다 싸우다 죽는다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아바타 같은 경우는 두 개의 대립이 있지만 그 점에 교감 지점인 제이크라는 주인공을 통해서 이 주인공이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 결국은 자기가 속했던 육신을 버리고 새로운 인종이 되어가는, 그래서 깨어나는 부활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반면 퍼펙트 스톰은 인간이 자연과 대항하다가 한쪽이 완전하게 몰살을 당하게 되죠. 대항했다라고 말하면 못하면 이기지 못해서, 버티지 못해서. 에너미 앳 더 게이트 1대1의 대결입니다. 한쪽은 패하고 한쪽은 승리하죠. 윈드 토커 같은 경우는 결국은 자기를 도와줬던 동료를 잃어요. 전쟁에서는 승리하지만, 전투에서는 승리하지만 상실감이 있겠죠. 그리고 트로이 같은 경우는 결국은 주인공인 아킬레우스도 트로이도 모두 다 명말합니다. 완전한 소멸이에요. 상실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의 구조는 동일하지만 결론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 긴장을 발생시켜가는, 풀어가는 방식들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 음악이 다채롭게 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위험의 띠임, 긴장의 띠임이 하나 동일하게 등장했다고 그 모든 영화 음악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발전한다면 영화 음악은 진짜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영화 음악을 조금 더 깊게 이해하시려면 한 명의 작곡가가 동일한 어떤 스토리를 가진 이런 영화들을 각각 다른 방식으로 작업했을 때 어떠한 차이점들을 두고 있는가, 그런 차이점은 시대적 배경 때문에 나오나 아니면 이 구조 내에서 긴장을 풀어가는 방식들 혹은 긴장이 성립되는 방식들에 따라 다른가 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보시면 훨씬 더 영화 음악이 재밌습니다. 자, 여기 링크는 제임스 호너의 덴저 띠임이라고 써있네요. 여기는 덴저 띠임이라고 말하는 이 따라라란, 이 그동안 제임스 호너의 음악 영화에서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가를 한 3분 내로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한 번씩 보시면 재밌으실 거예요. 자, 다음 예제는 인물의 내부 심리 두 번째의 예제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예제를 하나 가져와 봤어요. 위에 있었던 예제는 제임스 호너의 음악 내에서만 쓰이고 있는 제임스 호너의 띠임입니다. 이러한 복선의 띠임이 하나 있다면 영화 음악가들이 다들 좋아하는 띠임이 하나 있어요. 그게 DS 1회라는 분노의 날이라는
띠입니다. 분노의 날은 그레고리안 찬트 중에 세퀀시아라고 하는 부속가예요. 가사 내용은 대충 이럽니다. 진노의 날 그날 세대를 티끌로 바수어 버리리라. 쉬빌라와 함께 하던 증인 다윗에 따라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으리요. 심판자가 임재하시어 만물이 산산이 부서질 때 기적의 나팔 소리 끝 묘지들까지 울려 퍼지리라. 만민을 왕자 앞으로 모으리라. 죽음과 자연이 놀라워하리라. 피조물이 부활하여 심판자에게 변명하리니 기록한 책 펼쳐지리라. 그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어 이윽고 세상이 심판을 받으리라. 하여 심판자 자정하시리니 숨겨진 일들이 드러나리나 남김없이 벌을 받으리라. 엄청난 가사를 가지고 있죠. 이 정말 심판의 날 너희 다 죽었어 라는 가사를 갖고 있는 그레고리안 찬트 선율 앞부분만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충분해요. 네, 물론 제가 권해드리는 건 6분 30초로 한번 다 들어보세요. 6분 30초 듣는 동안에도 이렇게 몇 번 섹션들이 반복돼요. 이 부분은 이제 도입부입니다. 근데 대부분 선율은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들으셔도 충분합니다. 이게 DS1의 선율이에요. 그래서 DS1의 진노의 날 뭐 이런 식으로 노래를 부르겠죠. 얘가 갖고 있는 느낌은 아시겠어? 분노의 날이라는 DS1이라는. 그럼 이 DS1가 어떻게 음악에 쓰이고 있는가? 샤이닝을 대표로 한번 볼게요. 네, 영화 샤이닝의 오프닝입니다. 어떠신가요? 이 DS1에 대해서 사전 정보가 있으신 분들은 이 첫 오프닝 시퀀스를 보자마자 우하, 이 영화가 엄청나게 분노의 날이라는 긴장감을 가지고 하겠구나. 스릴러의 대표작이죠. 느낄 수 있겠죠. 이게 영화 음악 감독이 셋업해 놓은 복선이에요.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가끔 하는 작업인데 어떤가요? 느낌 전혀 다르죠? 오프닝 시퀀스에 어떤 음악의 복선이 깔리냐에 따라서 느낌은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자연은 아름다워의 다큐멘터리라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겠죠. 아니면 아주 웃긴 예제겠지만 조만간 어디선가 바보 둘이 나타나서 더맨더맨을 찍었구나. 뭐 이런 느낌 대충 드시죠. 이게 조금 과장해서 말씀드렸지만 음악이 가지고 있는 정보들이에요. 음악이 표현하고 싶어 하는 저 자연이 주는 정보, 저 광활한 영상이 주는 정보가 기본적으로 있다면 영화 음악가는 그걸 이제 서포팅해 주는 작업을 해야겠죠. 그래서 2번 인물의 내부 심리 혹은 상황에 숨겨진 의미를 창출하는 복선의 기능, 특정한 선율을 사용한 DS1에 얘 끝까지 보시면 6분 28초 동안 계속 각각의 영화들 프라이데이, 그러니까 13일의 금요일 제이슨이 등장할 때 네 T 이 선율은 저작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껏 사용해도 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6분 28초 동안 온갖
호러와 스릴러, 그로테스크한 장면이 나오는 부분에서 이 띠임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가 설명이 되어 있고요. Why this creepy melody is in so many movies 라는 이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이 곡의 뒷 배경과 클래시컬한 작품에 사용되어 있는 예제까지 이렇게 통합해가지고 보여줘요. 그래서 이 영상도 반드시 한번 보실 것을 권합니다. 자, 오늘 수업의 마무리는 출석 체크로 드렸던 돌연변이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해드릴게요. 돌연변이 2015년 작입니다. 사실 제가 일부러 안 봤던 영화 중에 하나예요. 제가 장르를 보통 가리지 않고 보는데 유일하게 안 보는 장르가 사람이 그 동물 탈 쓰고 나오는 걸 안 보거든요. 그래서 캐치도 그런 면에서 일부러 안 보고, 아무튼 사람이 동물 분장하고 나오는 걸 제가 조금 무서워해요. 그런데 이 영화 음악에 대해서 분석하는 논문을 제가 심사를 해야 돼서 이 영화를 한번 논문을 옆에다 놓고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한번 체크하면서 이제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영상음악 실습 시간에 얘를 예제로 사용하면 좋겠다. 왜냐면 내가 정말 이를 악물고 봤으니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전체 이제 맥락을 설명드리면, 돌연변이입니다. 일단 그 르네 마그릿의 컬렉티브 인벤션이라는 선택적 변이라는 그림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생선, 머리가 생선, 아래가 인간. 그래서 인어에는 4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죠. 머리가 생선인 인어, 다리가 생선인 인어, 남자 인어, 여자 인어, 이렇게 종류가 있다라고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그런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현실주의 작가의 이제 르네 마그렛 입장에서는 아름다움을 이렇게 반전시켜 버리면, 우리가 보통 인어라고 했을 때 아름답다고 생각하지만 머리 쪽이 인어가 되면 그 아름다움은 사라진다. 그래서 동일한 소재를 놓고 아름다움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작업을 했던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 영화음악가가 정현준 선생님이고 추계 예대에 계세요. 그분한테 직접 인터뷰를 했다라는 논문 부분입니다. 음악의 컨셉은 집시 재즈로 아코디언이 주도원 역할을 한다. 생선인간이란 독특한 소재와 영화 곳곳에 풍자된 현대 사회 문제점들을 음악으로 묘사하기에 적합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독은 이 영화 내에서 생선인간을 보여주면서, 이 생선인간 굉장히 이질적이죠. 이런 이질적인 요소들, 사회의 문제들, 청년 실업이라던가 아니면 종교의 어떤 광신화, 정치의 이분법적인 행태들, 이런 것들을 어떤 비판한다기보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라고 쭉 보여주는 방식을 택하고 싶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차피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오케스트라 같은 음악을 사용하면 너무 이제 무겁게 되기 때문에 작곡가가 고민하다가 한국 영화에서는 한 번도 시도된 적 없는 조합이니까 나도 한 번도 시도된 적 없는 음악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집시 재즈라는 컨셉을 잡았다라고 해요. 영화를 보게 되면 2개의 큰 구도로 나눠집니다. 이거는 영화를 이제 안 보셨으면 잘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이제 영화를 보실 수 있으면 한번 보시고요. 저도 웬만하면 화면으로 수업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제가 USB에 담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파일이 지워졌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이제 못 보여드리는 건 되게 이제 중간중간 죄송한데 한번 영상을 보시고 이 수업 그 나머지 설명을 들으실 것을 권하고요. 집시 재즈가 가지고 있는 음악적 특징은 일단은 기타로 반주가 되죠. 장고라는 기타리스트가 만들어낸 장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타가 반주하듯 쿵짝짝 쿵짝짝이라는 굉장히 보편적인 코드 스트로크 파트가 하나 있고, 그 안에 굉장히 반음계적인 자유로운 멜로디, 몰아치는 듯한 다발이 등장하는 선율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 곡도 이런 식으로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기타가 반주하는 듯한 반주 파트와 자유롭게 노래하는 듯한 선율, 이 2가지가 만난 것이 집시 재즈의 기본적인 이제 아이템이에요. 아이디어예요. 이 영화는 양쪽으로 갈려지는데 일단은 굉장히 부조화가 많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질적인. 일단 주인공이 극중 내에서 딱 2번 얼굴이 등장한다라고 해요. 사진 쪽에서 한번 등장하고 어떤 그 언론이 잘못 보도할 때 한번 이제 등장한다라고 하는데, 극 초반에 이 주인공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여자친구가 보여주는 사진이 남자친구,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말타를 쓰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말 역할을 하던 애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 역할을 하던 주인공이 생선이 되는 겁니다. 이 생선이 된 남자친구를 여자친구가 쉽게 말하면 팔아넘기죠. 그런데 돌아온 남자친구는 화내지 않고 여자친구의 얘기를 묵묵하게 따라갑니다. 남자 주인공이 인터뷰하는 장면에서 그 장소에 도착한 아버지가 생선이 된 아들을 보고 걱정하기보단 오히려 화를 내시죠.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팔았던 여자한테는 공무원이나 되라 라고 다그쳐요. 그러니까 각자가 보는 시각들이 너무 부조화스럽게 움직입니다. 박사에게 무언가 설명을 해달라고 할 때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조금 더 알아듣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하지만 계속 박사는 엉뚱한 얘기, 되게 어려운 얘기들만 반복해요. 쉽게 설명해 달라고 하는 기자들의 말에 계속 어려운 말을 하는 박사. 소통의 부재가 극심하다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추격 장면에서는 박보영을 치는 차가 나옵니다. 사고가 나요. 하지만 아줌마 내리세요 라고 했는데 계속 아주머니가 안에서 기도만 하고 있죠. 치료를 위해서 찾아간 종교단체에서도 돈을 요구하면서 계속 엉뚱한 짓만 하고, 갑자기 영화는 돌연변이에 대해서 극심한 반대 데모가 일어나요. 그래서 어떤 것이 국익이고 어떤 것이 개인의 희생인가를 생각해보는, 갑자기 모든 언론들이 편향된 정보들을 쏟아내고 그 편향된 언론에 주어진 정보는 거짓이고, 갑자기 생선 인간을 북에서 왔다, 종북이라고 몰면서 촛불 시위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에는 돈이 얽혀 있어요. 여자가 남자를 팔았던 것도, 갑작스럽게 언론이 거짓말을 하는 것도 돈에 관련된 얘기들이에요. 아버지가 중간에 불신해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 것도 다 돈 문제들입니다. 영화 중반까지 계속 내내 대체 이런 요소들이 어떻게 연출적인 요소로 만날 수 있는 것인가, 너무 부조화스러운, 그래서 이 모든 장면들이 일정하게 흘러가는 게 되게 아이러니하게 느껴질 만큼 이게 잘 뭉쳐지지 않아요. 밀가루를 풀었는데 물을 충분히 넣지 않아서 잘 반죽이 안 되는 느낌처럼 계속 뭉쳐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 데모를 통해서 드디어 이제 남자 주인공이 실종이 되죠. 그때 남자 주인공이 혼자 했던 독백, 완전 다른 대한민국에서 완전히 다른 두 개의 돌연변이가 충돌하고 있었다. 이 시점에서부터 다수 대 하나였던, 인간 대 생선 인간이었던 존재가 그냥 다른 이분법적인 존재로 변해요. 그냥 두 개의 다른 돌연변이의 계층일 뿐이다. 그리고 나서 영화는 실종, 그 다음에 남자 주인공의 사망, 하지만 사망설이었죠. 그리고 바다로의 어떤 귀환이라고 해야 될까요? 생선 인간이니까. 으로 이제 종결이 짓게 돼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부터 음악도 절반으로 나눠지면서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피아노 사운드가 들립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피아노 사운드 위에 아코디언 사운드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음악도 철저하게 영화의 구조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결국은 남자 주인공이 실종되고 사망한 걸로 나오고, 난 생선인간이니까 바다를 향해 가겠습니다, 바다에서 살래요 라고 바다로 들어가는 이 모든 과정들, 남자 주인공이 세상에서 느낀 이 부조화, 인할모니라는 과정 내에서 세상에 적응하려고 했지만 적응되지 않았던 데서 자기만의 조화의 방식을 찾아요. 그러면서 세상은 다시 잠잠해집니다.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이 영화가 전체적으로 연출도 그렇고 시나리오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마지막에 종결됐을 때 하나의 의문점을 던지는 건, 이 음악에서 집시 재즈, 집시가 상징하는 건 무엇인가? 과연 이 사회에 속하지 못했던 생선 인간이 방랑자처럼 떠도는 집시를 대변하는 모습인가? 취업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화를 엉뚱한 곳에 푸는 청년들이 과연 이 시대의 집시인가? 종교에 심취해서 사회 모든 규약들을 다 기도로 해결하려고 하는, 신앙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종교적 신념을 가진 이들이 이 시대의 부적응자들인가? 아니면 정말 종북 세력이 이 시대의 집시인가? 굉장히 섬세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거는 해석이에요. 이렇게 음악을 만들었습니다라고 나와 있는 책도 없고, 이렇게 음악을 만들었습니다라고 어디 설명돼 있는 해설도 없어요. 그냥 영화를 보는 사람이 영화의 구조를 느끼고 그 구조를 분석하면서, 아, 작가가 이런 의문을 한번
던지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작곡가 만났을 때 저 그런 생각 안 했는데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상관없겠죠. 이거는 말하자면 해석이자 분석이고 그런 것들이 주는 영향이니까. 물론 선생님도 그런 부분을 생각했습니다라고 동의했습니다. 제가 여쭤봤을 때. 네, 그래서 결국은 집시가 무엇인가에 대한 접근. 조금 새롭게 보이시나요? 그냥 블랙 코미디인 줄만 알았는데 아주 엽기적인, 올해 가장 획기적인 사건, 정말 이런 얘기인 줄로만 알았는데 이 안에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부조화와 조화, 그 조화 안에서 이질감을 갖고 가는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어떤 선택이란 굉장히 진지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고 그 진지한 질문들이 정말 진지하게끔 느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선택했던 음악의 장르들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담겨 있죠. 영상음악을 하나 만든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출첵 과제를 드리고 돌연변이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면 앞으로 7가지의 영화음악 기능이 계속 진행될 거예요. 오늘은 2가지에 대해서 배웠고 시공간적 배경을 확인시키는 기능과 인물의 내부 심리, 상황의 숨겨진 의미를 창출하는 복선의 기능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명심하셔야 될 건 이게 두부잘리도 툭 하고 잘린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얘네들이 서로 상호 이렇게 유기적인 관계로 기능할 때 정말로 아론 코플랑이 말했던 영화음악 작곡가가 할 수 있는 일은 영화의 드라마적, 정서적 가치를 음악을 통해 강화시키는 것이다 라는 목적을 성취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